안녕하세요. 저는 30살 미혼 여성인데요. 최근 결혼을 앞두고 완벽한 새 사람으로 거듭나길 기다리고 있어 행복한 날을 보내고 있답니다. 제가 이렇게 온전한 행복을 누리기까지 마냥 꽃길만 걸어왔던 사람은 아니에요. 다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라는 말을 하곤 하지만 저는 누가 봐도 새 인생을 살기에 가망이 없는 사람 중 하나였습니다. 잘 될 사람은 다 잘 된다고 하셨나요? 물론 그런 사람들도 있겠죠. 하지만 꼭 그런 사람들만 잘 되라는 법은 없더라고요. 제가 행복을 느낄 수 있었던 건 정말로 기적처럼 귀인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 이런 일도 있을 수 있다는 걸 많은 분들이 알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에 글을 쓰게 되었네요. 세상에서 가장 모진 처벌이 아마 부모 없이 삶을 전전해야 하는 고아의 신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전생에 큰 죄라도 지었나 봐요. 부모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는데도 불구하고 결국 고아라는 것이 한동안은 저를 굉장히 괴롭게 했습니다. 고아라는 서름은 누구한테 동정받는 것조차 어렵습니다. 오히려 이 사실이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만들기도 하죠. 저는 부모님이 저를 포기했다는 것도 처음엔 알지 못했습니다. 지나서 나이를 조금 더 먹다 보니까 부모님이 일부러 나를 놓았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냥 태어나기만 했을 뿐인데 제가 왜 그렇게 가혹한 현실을 견뎌야 했는지, 당시에는 모든 걸 부모님 탓하며 원망을 많이 했습니다. 너무 어릴 적 기억이라 자세한 기억은 잘 안 나지만 부모님 형편이 아주 가난했다는 건 절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는데요. 그런 형편에서 실수로 제가 태어났다는 것 정도는 귀에 피딱지가 앉을 정도로 많이 들어서 알고 있어요. 부모님은 혼인신고도 안 한 채 동거만 하면서 저를 키웠고요. 저만 집에 두고 거의 매일 외박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혼자 내버려 두면서도 누구 하나 걱정하지를 않았어요. 엄마 아빠가 보고 싶었지만 태어날 때부터 이러한 환경에서 자랐기에 다 그렇게 사는 줄 알았습니다. 집에서 거지처럼 살아본 사람이 저 말고 또 있을까 싶네요. 엄마 젖을 먹어야 하는 나이는 기억이 나질 않아서 어떻게 살았는지 전혀 모르겠고, 적어도 제 기억이 닿는 데까지가 남들 유치원 가는 나이였는데요. 물론 저는 유치원도 안 다녔습니다. 부모님이 제가 몇 살인 줄도 몰랐을 텐데 유치원 가는 걸 챙겼을 리 없잖아요. 저는 부모님이 없는 매일 동안 냉장고를 뒤져 눈에 보이는 걸 아무거나 집어먹으며 허기를 달랬어요. 당시 저는 제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마구잡이고 입에 넣기만 했던 것 같아요. 입에 넣고 배가 부르면 살 수는 있지 않습니까? 맛있어서 먹는 밥은 제게 사치였고 저는 그렇게 의식주를 해결했습니다. 부모님이 일주일에 한두 번만 귀가를 했으니 그동안엔 저 혼자 아무것도 안 하고 먹고 자기만 하면서 집벌레처럼 집을 지켰어요. 특히 부모님이 없을 때마다 한 번씩 모르는 아줌마가 찾아왔는데 어린 나이에는 그게 그렇게 무섭더라고요. 밖에서 나쁜 인사를 하며 문을 세게 두들기는 사람은 다름 아닌 집주인 아줌마였습니다. 어린 마음에 저는 부모님이 집에 없는 것보다 그 아줌마가 더 무서웠던 걸로 압니다. 아줌마는 늘 저희 부모님의 돈을 떼먹으러 왔는데요. 지나고 나서 생각해보면 그건 돈을 떼어먹는 게 아니라 부모님이 관리비랑 방세를 안 내니까 독촉을 하는 거였어요. 집주인 아줌마도 피해자 입장에서 애가 타는 마음에 그렇게 악마처럼 무섭게 행동하셨던 거죠. 그래도 부모님이 두세 달 월세를 한 번에 내더라도 내긴 냈어요. 관리비도 그런 식으로 몰아서 냈고요. 저한테 일절 부모 노릇을 안 했기에 아마 제가 묵고 있는 집이라도 유지하는 게 그나마 자기 자식을 위한 최대의 자비였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방이 남들 발길 안 닿는 곳이라서 집을 내놓는다고 해도 팔리지도 않는 집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집주인 아줌마도 우리 부모님을 닥달하면서 계속 내버려 두지 않았나 싶네요. 저는 태어난 이후 집 앞 말고는 바깥을 나가본 적이 없었고 초등학교도 못 가서 그렇게 집에만 있었습니다.
그러다 제 나이 10살이 되었을 때 부모님 둘 다 같이 집에 머문 적이 있는데요. 그날이 제겐 가장 기쁘고 또 가장 슬픈 날이기도 했습니다. 부모님이 케이크를 사들고 왔더라고요. 당시 제 눈에는 그게 그냥 예쁜 빵이었습니다. 당연히 생일을 챙겨주는 사람이 없었으니까 케이크가 생일 축하하기 위해 쓰이는 빵인지도 모르고 있었던 거죠. 부모님 말로는 빵이라고 하길래 되게 예쁘게 생겨서 신기하게 봤던 기억만 나네요. 그렇다고 그날이 제 생일은 아니었던 걸로 압니다. 저는 난생 처음으로 부모님과 같이 하는 밥을 먹었어요. 행복이라는 걸 잘 몰랐는데 그때 느낀 즐거움이 행복이었던 것 같기도 해요. 부모님은 한 번씩 싸울랑말랑 아슬한 대화를 나눴어도 그날만큼은 참으며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제게 선물이라면서 상자 하나를 주었는데요. 뚜껑 열고 닫는 휴대폰이었어요. 다정아, 휴대폰 알지? 요즘은 세상이 위험해서 어린이들도 휴대폰을 꼭 들고 있어야 돼. 위험한 일이 생기면 누구한테든 연락해야 하니깐. 저는 휴대폰이라는 것 자체에 이미 흥분을 해버려 저를 향한 부모님들의 미묘한 시선은 느끼지 못했습니다. 아마 부모님 둘이서 저만 모르는 시그널을 주고받았었겠죠. 그 눈빛을 알아보는 나이였다면 지금보다 더 어렵게 제 몸을 건사시키지 않았을까 싶어요. 엄마는 제게 휴대폰 사용에 대해 설명을 자세히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휴대폰을 향한 저의 호기심은 주위를 향한 눈을 죄다 닫게 만들었고 최고의 행복을 누리도록 했네요. 부모님이 어떤 의도로 이걸 제게 사주었는지는 까맣게 몰랐던 거예요. 마냥 설레는 마음으로 그날 밤새도록 휴대폰을 만졌던 기억이 납니다. 반지하인 집에서 한 번씩 집 밖에 나가 근처만 구경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학교 다니는 애들이 휴대폰으로 게임하는 걸 봐서 저도 그걸 무척 해보고 싶었거든요. 게임을 찾는데도 참 오래 걸렸습니다. 저는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아이기 때문에 글자를 모르잖아요. 대충 그림만 보고 밤새도록 하나를 다운받기 위해 고군분투했었어요. 그러다 언제 잤는지도 기억 안 날 만큼 새벽 늦게 까무룩 잠이 들었고 저는 그대로 고아가 되었습니다. 당시에는 말씀드렸다시피 바로 자각하지 못했어요. 엄마 아빠가 집에 안 들어오는 건 제게 너무 익숙한 사실이었거든요. 이젠 휴대폰이란 친구가 새로 생겼으니 글자랑 숫자와 씨름하며 놀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이 아무리 집에 안 오더라도 적어도 한 달에 2~3번은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발길이 더 끊어졌다는 걸 알았죠. 그때만 해도 나중에 오겠지, 내일은 오겠지 하면서 사태의 심각성을 모르고 기다렸습니다. 더 이상 냉장고에서 꺼내 먹을 음식도 없었고 관리비랑 월세는 쌓이기만 할 뿐 해결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체감상 반개월이 지났을 때쯤 누군가 집 문을 뜯는 소리가 났어요. 집에 혼자 있던 저는 놀라서 방문 뒤로 숨었는데 집주인 아줌마가 열쇠공을 부른 거였더군요. 세상에나, 집꼬라지가 이게 뭐야? 어이 꼬마야, 너희 부모님 어디 있니? 내가 더는 사정 못 봐준다. 그래도 2~3달에 월세 몰아서 내길래 젊은 부부가 어렵게 산다고 생각하고 이해해주려고 했는데 6개월은 우리도 힘들어. 화가 난 집주인이 무서워서 저는 집주인 아줌마를 피해 그 집을 도망쳐 나왔습니다. 저는 그날로 집까지 잃은 고아가 된 거였죠. 옷도 잠옷밖에 없어서 엄마 가디건 걸친 게 다였어요. 신발도 부모님이 사준 적 없으니까 그나마 발이 작았던 엄마 슬리퍼를 신고 나왔네요. 그렇게 날이 지도록 빈민가를 돌아다녔던 저는 밤냄새 솔솔 나는 생선구이 가게를 발견하고 말았습니다. 아침에 집을 나와 저녁까지 돌아다녔으니 배가 고플 만도 하잖아요. 한참 클라이니까 소화도 빨랐을 테고. 저는 맛있는 냄새가 나는 그 유혹을 지나치지 못하고 그곳 주위를 서성거렸습니다.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는 걸 한참 동안 눈치만 보다가 가게 문 닫을 시간에 슬금슬금 들어갔어요. 어이구, 어쩐다니? 지금은 장사 끝났는데. 그런데 아가야, 설마
너 혼자 온 거니? 부모님은 어쩌고 이 추운 날씨에 그러고 왔어? 부모님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혹시 밥 비싸요? 이거 엄마가 비싼 거라고 했는데 먹을 거랑 바꾸면 안 될까요? 제가 너무 배고파서 그래요. 제가 그때 가게 아줌마한테 보여드린 건 휴대폰이었습니다. 엄마가 비싼 거니까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던 말을 기억해서 아줌마한테 돈 대신 주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비싼 걸 쓸 리가 없을 텐데 말이죠. 아줌마는 두 손으로 그걸 내미는 저를 한참이나 바라보셨는데요. 쫓겨날까봐 무서워서 아줌마 시선을 괜스레 피하면서 서 있었죠. 그런데 아줌마는 말없이 가게 문을 닫더니 저를 자리에 앉히곤 주방에 들어가더라고요. 뚝딱뚝딱 금세 무언가 두들기고 지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곧 쟁반에 따뜻한 밥과 함께 돌아오셨어요. 그때 먹은 고등어 구이를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합니다. 여전히 제게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음식이 고등어이기도 하고요. 고등어 말고도 처음 먹어보는 반찬이 참 많았는데요. 아줌마는 제가 밥을 다 먹을 때까지 하나하나 챙겨주셨습니다. 손수 물도 떠다 주면서 국이랑 같이 먹어야 안 체한다고 계속 신경을 썼죠. 그래서 너는 어디서 온 거니? 얼마나 돌아다닌 거야? 엄마 아빠 어디 갔는지 몰라? 전화기 들고 있으면서 전화라도 해보지 그랬어. 아줌마가 연락해 줄까? 엄마 아빠 전화번호 몰라요. 집에서 집주인 아줌마가 돈 내라고 무섭게 하는 바람에 도망쳐 나온 거예요. 나중에 다시 가보려고요. 저는 아줌마가 물어보는 질문에 하나같이 모른다고 대답하면서 제가 겪었던 일들을 말해주었습니다. 그러니 아줌마는 제가 처했던 상황을 단번에 눈치챘나 봐요. 저는 밥을 다 먹은 후 아줌마 손을 잡고서 경찰서로 갔습니다. 집에 데려다 주는 줄 알았는데 경찰서를 간 거라 좀 더 무서웠네요. 아줌마의 부탁으로 경찰은 저를 실종 신고하려고 제게 부모에 대해 물었지만 그때서야 저는 부모님 이름도 모른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부모님 얼굴만 알지 정작 부모님에 대한 신상 정보를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이도 몰랐는데 경찰이 제 출생신고 기록을 보고서 10살이라고 말해주어 그때부터 나이를 세기 시작했어요. 결국 아무런 정보도 알지 못한 채 경찰은 제 이름과 나이 인상착의만 보고 저는 실종 미아 신고 접수를 했을 겁니다. 내내 제 곁을 지켜주고 있던 아줌마는 제가 글자도 모르고 숫자도 모르고 몸만 컸지 배움은 유치원 애들보다 못하다는 걸 알게 되었는데요. 일단 제 부모를 찾겠다는 신고 접수는 들어갔는데 그동안 저를 어디 둬야 하나 그 고민을 다 같이 했었어요. 경찰이 아동보호소를 알아봐 줬는데 그렇게 찾은 곳이 바로 보육원이었습니다. 일단 밤이 늦었기에 아줌마 뜻에 따라 저는 아줌마 집에 가서 하룻밤 신세를 지게 되었어요. 그러고 다음날 꿀맛 같은 아침밥을 먹고서 아줌마 손을 잡고 보육원을 갔죠. 그러나 보육원 분위기는 생각보다 삼엄했고 원장님의 말씨는 친절했으나 표정이 예사롭지 않다는 걸 아줌마가 느낀 것 같더라고요. 그날 보육원 두세 군데를 더 돌아다녔던 걸로 알아요. 아줌마가 저를 맡겨둘 만큼 멀쩡한 보육원을 발견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걸 나중에 알았습니다. 지금 이 글을 쓰면서도 아줌마가 참 좋은 분이라는 걸 새삼 다시 느끼고 있네요. 그렇게 아줌마는 마음에 드는 보육원을 찾지 못해서 뺑뺑 돌기만 하다가 또 밤이 왔습니다. 아줌마와 하룻밤을 더 보내게 되었는데 저는 당시 다른 건 몰랐고 그저 고등어를 또 먹게 되었다는 사실에 기쁘기만 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집에 돌아오는 길에 아줌마가 사줬던 새 내복을 입고서 아줌마 옆자리에 누웠는데요. 아줌마가 제게 정말 고마운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름이 다정이라고 했지? 다정아, 너만 괜찮다면 아줌마랑 같이 지낼래? 아줌마도 평생 혼자 살아왔거든. 이참에 우리 한번 친구가 되어볼까? 아줌마랑 친구하면서 지내다가 부모님한테 연락이 오면
그때 돌아가면 되잖아. 친구요? 아줌마랑 저는 어른이고 아이인데 친구가 될 수 있어요? 혹시 아줌마도 초등학교 가야 되는 나이예요? 그런 건 아니고, 친구라는 건 서로 친구하고 싶은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친구할 수 있는 거야. 아줌마도 다정이가 좋고, 다정이도 아줌마를 좋아해주면 가능하지. 그럼 나 계속 그 물고기 먹을 수 있어요? 고등어? 아줌마랑 친구하면 고등어 계속 먹는 거예요? 그러면 저 아줌마랑 친구할래요. 한참 어른과 어린 제가 친구를 한다는 게 당시에는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저는 그때 고등어를 또 먹을 수 있다는 생각 덕에 좋아라 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줌마 일을 도와가며 고등어도 매일 먹으면서 밥 부족하지 않게 잘 먹고 잘 자랐죠. 아줌마가 자비를 써서 제 학교까지 보내주었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입학 당시 너무 늦은 나이기도 했고 또 유치원 수준도 못 미칠 만큼 배운 게 없어서 결국 특별반 수업을 들어갔습니다. 장애인 친구들이 수업받는 곳이었는데 저 또한 인지 능력이 낮아서 수업 진도가 잘 맞았던 걸로 기억해요. 특별반 친구들은 저보다 어린 애도 있었고 한두 살 많은 언니 오빠들도 있었는데요. 학교 다니는 게 그렇게 재밌는 건 줄 몰랐어요. 공부도 친구들과 노는 것도 또 급식 먹는 것도 제겐 하나같이 놀이나 다름없었을 만큼 즐거움을 얻었습니다. 집에 오면 아줌마가 제 공부와 숙제를 봐주기도 했어요. 아줌마가 저에게 가르쳐 줄 수 있는 지식까지는 계속 과외 선생님처럼 알려주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공부에 재미를 붙인 저는 정말 무섭게 배움을 습득했고 그렇게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아줌마의 뒷바라지를 받으며 다녔어요. 그때까지도 제 친부모에 대해서 경찰에선 연락조차 없었네요. 부모님을 만난 적도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상관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절 찾는다면 그게 서운할 것 같았어요. 아줌마와 지내는 하루하루가 너무 재밌었거든요. 이전에 부모님 울타리 안에서 살았던 기억이 생생하게 남아 있었는데 그 지난날과 당시가 비교되면서 아줌마 곁을 벗어나고 싶지가 않았거든요. 아줌마가 가끔은 부모님 언급을 하면서 보고 싶지 않냐고 묻기도 했는데 저는 오히려 아줌마한테 부모님 얘기하지 말라고 툴툴거렸네요. 그때가 행복하지 않았다는 걸 제 몸이 본능적으로 기억하고 있는 거겠죠. 살다 보니까 아줌마는 왜 지금까지 혼자 살고 있는지 궁금할 때가 있었습니다. 한날은 같이 밥을 먹다가 질문을 참지 못하고 물어본 적 있었어요. 이 아줌마도 결혼할 뻔한 아저씨가 하나 있었지. 그런데 아저씨 집안이 아줌마를 너무 싫다고 해서 어쩔 수 없이 헤어졌어. 그 아저씨 말고는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었으니까 지금껏 혼자겠지? 아줌마 완전 순정파였네요. 젊을 때 만난 인연이면 되게 오래된 기억인데 그 아저씨 얼굴이 아직도 기억나요? 나는 내 부모 얼굴도 거의 다 까먹어버렸는데. 그럼 기억이 나지. 많이 좋아했었으니까. 이렇게 한 사람 오래 좋아하는 것도 참 할 짓이 못 돼. 차라리 여기저기 아무 남자나 만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면 좋겠다, 나도. 네, 아줌마는 그런 거 안 어울려요. 그리고 그렇게 예쁜 사람들이 어디 좋은 사람인 줄 알아요? 여기저기 찔러보는 사람 치고 정직하고 올곧은 사람 없다는 것에 제 인생을 걸게요. 아줌마와 저는 아줌마가 처음 제안을 했던 것처럼 정말 친구로서 참 돈독한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이건 가족을 넘어서 친구라고 정해야 하는 게 아줌마와 제 사이를 더 잘 설명할 길이라 확신합니다. 제가 고등학교까지 전교 7등으로 무사히 졸업을 마쳤는데 아줌마가 제 대학까지 보내주려고 등록금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기다렸다는 듯이 말하면서 자기가 그동안 적금 모아둔 거 있다고 흔쾌히 저한테 주겠다는 거 있죠. 저한테 아낌없이 퍼주는 아줌마에게 너무 감사하면서도 동시에 받기만 하는 것 같아서 미안했습니다. 물론 대학 등록금은 정말 필요가 없었어요. 제가 수석으로 입학하는 덕에 장학금을 받고 다니게 되었거든요.
그 말을 해줬더니 아줌마가 정말 많이 기뻐하면서 자기 딸인 것 마냥 기특하다고 칭찬해주더군요. 나 아줌마 없었으면 이렇게 못 컸다는 거 알죠? 나 걷어줘서 정말 고마워요. 이젠 저도 어른 됐으니까 제가 다 갚아드릴게요. 시끄러워. 걷어주긴 무슨. 네가 다 늙은 나를 걷어준 거지. 어디서 내가 이런 보물 같은 친구를 얻었나 모르겠네. 아줌마야말로 다정이가 너무 잘 커져서 고마워. 아줌마는 여태까지 제게 해주었던 모든 걸 전혀 갚을 필요 없다면서 오히려 저더러 남 생각하지 말고 열심히 살아주기만 하라고 했습니다. 저는 아줌마가 이렇게 반응할 줄 알았어요. 제가 말로 하면 안 받을 걸 알기에 결국 저는 몸소 직접 실천하기로 마음먹었죠. 대학을 다니면서도 학교 내에서 근로생으로 알바를 했고 제가 들어오는 모든 돈을 쓰지도 않고 온전히 모았습니다. 물론 아줌마 몰래 모았던 돈이에요. 나름 명석 있는 대학에서 경영과를 졸업한 저는 대기업에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되었지만 제가 선택한 길은 이번에 새로 성장해 가고 있는 신생 기업이었습니다. 왠지 모르게 그쪽 기업이 추구하는 방향과 제 가치관이 잘 맞는 느낌이었거든요. 계속 그곳으로 눈이 가길래 과감하게 지원서를 냈고 단번에 합격을 했죠. 친구들은 아직도 저보고 왜 대기업 갈 스펙으로 중소기업을 가냐면서 잔소리를 하곤 합니다. 취업을 하고 나서도 저는 급여를 차곡차곡 모았습니다. 처음에는 돈 모으는 목적이 딱히 없어서 이 돈을 모아 아줌마 노후가 편하도록 지원해줄 생각이었는데 모으다 보니까 목표가 달라지더라고요. 아줌마에게 꼭 해주고 싶은 선물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한동안 부동산을 돌아다니며 건물을 보고 다녔어요. 그러다 1층이 상가, 2층이 주택인 매물을 어렵게 찾아서 매입을 했죠. 아줌마 명의로 그 건물을 계약했습니다. 아주 자그마한 건물이었지만 그래도 당시 살고 있던 빈민촌보다는 제 직장과 가까워서 아줌마와 같이 사는 것이 좀 더 윤택해질 거라 생각이 들었어요. 아줌마한테도 매번 집이랑 가게랑 30분은 걸어야 돼서 새벽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집까지 걸어가고 하느라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거든요. 앞으로는 바로 10초 거리의 집이 위층에 있으니까 몸 건강 챙기면서 장사하기에 훨씬 편할 거 아니겠어요? 아줌마가 제게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부모가 해줘야 할 의무를 선뜻 베풀어준 선의보다는 못한 보답이지만 그건 앞으로의 시간도 많으니까 계속해서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했죠. 저는 무작정 아줌마를 데리고 건물까지 갔어요. 일체 설명 하나 안 해주고 직접 눈으로 보여줬더니 아줌마가 처음엔 어리둥절해 하더라고요.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새 보금자리예요. 아줌마 명의로 계약했으니까 아줌마 가게인 건 똑같아요. 저 계속 아줌마 옆에 껌딱지처럼 붙어 있으려고 주는 뇌물이니까 부담 느끼지 말고 받아줘요. 세상에나, 네가 돈이 어디 있다고 이런 걸 샀어. 뭐하러 이렇게까지 해? 어떻게 물을 수 없어? 내가 너한테 이걸 어떻게 받니? 나 아줌마한테 이렇게 해주려고 뼈 빠지게 일해서 모은 거예요. 우리 친구라면서요. 세상에 받기만 하는 친구가 어딨대요? 저도 아줌마한테 친구로서 쏘는 건데요. 아줌마는 제 마음에 감동받아 결국 눈물을 보였고 그날 너무할 정도로 많이 울면서 제게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빈민촌에서 도심으로 이사를 해 새로 장사를 시작하였어요. 아줌마 가게에 단골이 좀 있었던지라 갑작스레 가게 문을 닫게 된 사정과 전화번호를 종이에 써서 남겨놓고 그곳을 떠났네요. 아줌마에게도 저에게도 원래 있던 가게 위치가 참 다양한 추억이 깃든 곳이라서 솔직히 발걸음 떼기가 좀 무거웠습니다. 그래도 새로 시작할 미래만 생각하자는 다짐을 하며 새 집으로 이삿짐 정리했어요. 저는 머리가 좀 크고 나서부터 생각했던 건데 아줌마 손맛이 대중적일 거라 예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전하더라도 분명 인기가 장난 아닐 거라고 기대했죠. 역시나 학원가에 위치했던 가게는 금방 입소문을 탔고
특히나 고등어구이가 가장 인기 많았어요. 저희 가게는 줄 서서 찾는 식당이 되었을 정도로 엄마 손맛이라 소문이 난 식당이 되어버렸는데요. 저도 아줌마 혼자 하고 있는 일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칼같이 퇴근을 했습니다. 한날은 마감할 때쯤에 아줌마가 주방에서 손 닦으면서 나오더니 제게 웬 명함을 주더라고요. 이거 다정이 네 회사 아니니? 웬 캐스팅 매니저라면서 우리 가게에 투자하고 싶다고 찾아왔었어. 이런 거 뭐 어디 방송 내보내는 거야? 아니면 우리 가게 홍보해준다는 건가? 제가 일하는 곳은 식품계 쪽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기업이었는데 아줌마 말하는 걸 들어보니 그곳에서 파견된 컨설턴트가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했나 보더군요. 사업 보고서를 내밀면서 뭐라 설명을 했다는데 아줌마가 일단은 바빠서 생각해본다고 하고 보냈다네요.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에 대한 설명을 해주었는데 아줌마는 딱히 원하는 눈치가 아니었어요. 아줌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솔직히 지금 매출로도 충분했거든요. 이미 가게 하나만으로 억대를 찍고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이상의 욕심은 일절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저희는 제의를 거절하기로 결정해버렸죠. 어차피 우리 회사에서 온 제안이니까 제가 말하겠다고 하고 아줌마 대신 그 컨설턴트를 찾아가 확실하게 거절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 남자가 저를 몇 번 더 설득하려고 추파를 던졌지만 가게 하나인 게 메리트고 저희는 그게 좋다고 했더니 컨설턴트가 결국 알겠다며 포기하고 말더군요. 그런데 그게 높은 사람한테 보고가 갔나 보더라고요. 며칠 뒤의 일이었습니다. 퇴근한 뒤 차를 타고 집 앞에 도착했는데 아줌마가 어떤 정장 입은 아저씨와 대화 중인 게 보였어요. 정장 입은 사람이 찾아온다는 건 기업이라는 거고 사업화가 목적인 사람이라는 건데 최근 그런 제안을 받은 곳은 우리 회사잖아요. 어쩐지 그 컨설턴트가 쉽게 제 거절을 인정을 한다 싶었어요. 결국 윗사람에게 말했나 보네요. 멀리서 봐도 아줌마가 난처해하는 게 보였어요. 저보다 높은 직급이라 할지라도 이런 식의 무례함은 싫었기에 따끔하고 명확하게 의사 표현을 해줘야겠다고 급하게 들어갔는데요. 세상에나 단순히 높은 직급이 아니더군요. 생각지도 못했던 우리 회사 대표님인 거 아니겠습니까? 어머, 대표님께서 여기까지 어쩐 일로... 안녕하세요. 저는 경영팀 소속 이다정 사원입니다. 혹시 사업 제의 때문에 오신 거라면 죄송하지만 저희 가게는 생각이 없어서요. 이다정? 우리 회사 직원이었군요. 그런 줄 알았더라면 이렇게 빙빙 돌아오진 않았을 텐데. 그럼 다정 씨가 우리 정순 씨 딸인 겁니까? 듣자 하니 아줌마가 저를 딸로 얘기한 눈치였습니다. 저도 눈치껏 딸이 맞다고 얘기를 해줬죠. 그런데 아까부터 계속 아줌마가 울고 있는 게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무슨 대화를 나눴길래 웬만한 일 아니고선 눈물을 잘 보이지 않는 아줌마가 울게 된 건지 걱정되었습니다. 설마 대표님이 프랜차이즈로 협박이라도 한 건가 싶어 나름대로 빨리 상황 파악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마음을 추스른 아줌마가 하는 말에 저는 감히 제가 나설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걸 알아버렸지 뭡니까. 그만 돌아가요, 구용 씨. 나는 이제 우리 다정이랑 단란하게 사는 것만으로도 좋게요. 결혼 욕심은 진작에 다 털어버렸어요. 내 옆에는 우리 다정이만 있어주면 돼요. 알고 보니 프랜차이즈 문제가 아니었더군요. 우리 회사 대표님이 아줌마와 결혼할 뻔했다가 파토난 그 아저씨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 사실을 눈치채고 나서부턴 무슨 반응을 보여야 할지 몰라서 벙어리처럼 서 있기만 했습니다. 가만히 듣고 있으니까 어느 정도 당시의 분위기가 파악되더라고요. 대표님이 여길 찾아온 건 프랜차이즈 때문이 맞으나 제가 나타나기 전까지 하고 있던 대화는 아줌마와의 재결합이었던 겁니다. 아줌마는 대표님의 결혼 제안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줌마가 계속 대표님더러 가라고 밀고 보채니까 이젠 대표님이 저한테 부탁하기 시작하는데 이제 막 상황 파악한 저야말로 얼마나 난감했는 줄 아십니까? 다정 씨라고 했지요.
제가 우리 정순 씨 이대로 또 못 놓쳐서 그래요. 이젠 반대할 어른들도 없고 제가 정말 잘해줄 수 있는데 정순 씨가 다정 씨랑 있는 게 행복하다고 저를 거들떠도 안 보내요. 다정 씨가 어떻게 설득 좀 해주면 안 될까요? 내가 정말 크게 보상할게요. 저희 대표님은 원래부터 선한 아저씨라고 회사에서 소문이 자자한 사람이에요. 직원들 복지에 무엇보다 크게 신경 쓰는 사장이라고 젊은 세대로부터 입소문 제대로 타기 시작한 기업이거든요. 그렇게 많은 사람들의 존경받고 가진 것 많은 대단한 사람이 아줌마와 마찬가지로 한 사람을 잊지 못해 저한테 부탁을 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얼마나 절절하던지. 새삼 둘이서 젊은 시절 얼마만큼 서로를 좋아했는지 간접적으로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사실 아줌마 또한 대표님을 못 잊고 있다는 것 제가 제일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핑계로 대표님과의 인연을 끊어내려고 하는 듯한데 저는 그게 아줌마의 진심이 아니라는 걸 진작 눈치챘어요. 그냥 다가갈 용기가 없어서 매번 물러나기만 했던 마음이라서 저렇게 도망만 치려고 한다는 걸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찌했겠습니까? 일단 대표님을 먼저 설득해서 집으로 보낸 뒤에 며칠간 아줌마를 나무라며 강하게 설득을 했습니다. 됐다니깐 그러네. 다 늙은 마당에 무슨 부귀영화를 누리겠다고 결혼을 해. 나는 말했다시피 지금 너랑 둘이 이렇게 지내는 게 훨씬 좋아. 남자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아줌마가 뭘 모르네. 서로 좋아해서 결혼까지 가는 거 생각보다 힘든 일이야. 결혼이 그렇게 쓸모없는 거면 나도 결혼하지 마? 나도 아줌마랑 둘이 사는 게 좋은데 우리 둘 다 결혼하지 말고 평생 친구만 할까? 너는 나랑 다르지. 너는 한참 젊잖아. 젊을 땐 일부러 나쁜 사랑도 해보고 하는 거야. 나는 이미 끝났어. 얼마 남지 않은 세월 그냥 조용히 있다가 가는 게 소원이야. 나는 아줌마가 대표님이랑 결혼하면 행복할 거라는 걸 알아. 아줌마가 대표님 얘기할 때마다 소녀처럼 웃는 걸 봤는데 누구 눈을 속이려고 그래? 나한테 솔직한 사람이 되라면서 왜 아줌마는 자꾸 자기 마음을 모른 척한대? 결혼이 뭐 대단한 거야? 살아보고 아니면 끝내더라도 기회가 왔을 때 좋아하는 사람이랑 같은 길은 걸어봐야지. 매일 밤 아줌마를 설득하느라 온갖 좋은 말을 꺼낸다고 에너지 소비를 좀 많이 했네요. 그래도 제 노력이 단단하게 닫혀있던 아줌마의 마음의 문을 여는데 용기를 심어줬나 봅니다. 덕분에 아줌마랑 대표님이 대표님 사무실에서 재회를 했고 그날 뒤로 아줌마 손가락에는 청혼 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아줌마는 그동안 마음을 숨겼던 게 신기했을 만큼 정말로 기뻐했어요. 결혼 날짜를 잡고 결혼 준비를 하는데 제게 마냥 엄마 같기만 하던 아줌마가 그렇게 여자처럼 사랑스러워 보일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습니다. 아줌마와 긴 시간을 함께 했다고 생각했는데 대표님이 나타나고부턴 제가 몰랐던 부분이 많다는 걸 느꼈어요. 행복해하는 아줌마를 보면서 저 또한 기쁘다가도 문득 오묘한 감정이 들더라고요. 아줌마랑 평생 같이 살 거라고 생각했고 한 번도 헤어짐 있을 거라고 상상한 적이 없었는데 막상 저보다 아줌마한테 더한 행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나타났다 보니까 제가 아줌마를 놓아주는 게 축복해주는 거란 생각이 들었어요. 그게 참 이상하게도 씁쓸했습니다. 사실 저와 아줌마의 관계는 언제든지 깨져도 이상할 게 없는 사이잖아요. 올 것이 왔다고 생각하는 게 당시에는 저를 위로하는 합리화였던 것 같네요. 두 분의 결혼은 저한테도 기쁨이었고 저는 그렇게 혼자 미리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휴대전화라는 것이 참 좋지 않습니까? 연락만 하면 아줌마와 언제든지 만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위안을 삼았어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아줌마와 대표님이 회사로 출근하더니 사무실로 저를 바로 호출하더라고요. 아줌마한테서 사적인 방법으로 전화가 왔길래 대표님 사무실을 찾아가 봤습니다. 직원이 되고도 대표님 사무실은 방문해 볼 일이 없어서 처음 가보는 거였어요. 들어갔더니 대표님과 아줌마 그리고 웬 젊은 남자까지 함께 앉아 있더군요. 그 남자의 얼굴이 좀 낯익었는데
알고 보니 아줌마한테 프랜차이즈 사업을 제안하러 찾아왔었던 그때 그 컨설턴트인 거 아니겠습니까? 오, 다정씨, 이리 와서 앉아요. 우리 아들인데 둘이 이미 안면이 있을 거예요. 지난번 우리 아들이 제안했던 사업 보고서를 대차게 거절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대표님이 소개하는 그 남자가 아들이라는 소리에 상황 파악하느라 바로 대답을 못했습니다. 게다가 뜬금없이 자신의 아들을 소개해주는 대표님의 의도가 잘 이해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설명을 듣다 보니 대표님한테 이런저런 사연을 듣게 된 그 남자가 저를 알아보고 싶다고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인사드려서 죄송하네요. 사실 다정 씨가 지난번 사업 계획 거절하러 찾아왔을 때 사실 연락처를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그런데 다정 씨가 당시 제 말을 안 들어줄 것 같더라고요. 아마 첫 단추가 잘못 끼워졌던 탓이겠죠? 저는 그때 남자가 마냥 저를 설득하려고 자꾸 접근한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었나 봅니다. 남자의 얘기를 들어볼 생각도 안 하고 내내 지나가다 마주치면 피하기만 했거든요. 이 갑작스러운 전개에 당황스러워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는데 세 분이서 계속 제 대답을 기다리고 있는 눈치였습니다. 문득 이분들은 제 고아 신세를 모르고 있어서 이런 귀한 자리를 마련한 거겠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좋게 봐주신 마음은 너무 감사한데 제가 아무것도 가진 게 없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회사가 더 커지면 간부들 이미지가 중요하잖아요. 제가 괜히 발목 잡은 꼴 만들고 싶진 않아요. 하지만 역시나 대표님은 소문대로 인품이 우수한 분이셨고 이미 아줌마에게 저와 같이 살게 된 스토리를 나누면서 자연스레 제가 어떤 사정이었는지 알고 계셨나 보더라고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부류가 어떤 사람인 줄 아십니까? 겉모습만 보고 그 사람의 모든 걸 매도하는 사람들이에요. 인사팀에다 신입 뽑을 때 최대한 유념해달라고 매년 부탁하고 있기도 하고요. 다정씨 같은 인재를 출신만으로 놓친다면 그건 아마 그런 사람들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데 대표님이 해주는 좋은 말씀에 저는 위로를 넘어서 스스로에 대한 자부심까지 생겼습니다. 항상 당당하게 살면서도 고아라는 처지 때문에 작아질 때가 어쩔 수 없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결국 그건 내 잘못이 아니고 나를 바라보는 타인의 시선이 잘못된 것이란 걸 대표님을 통해서 확실히 인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저는 용기를 얻고 대표님 아들과 정식으로 연락처를 교환했습니다. 그 남자와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마음을 키워가는데 대표님을 닮았는지 아들 되는 사람도 무척 너그럽더라고요. 생각하는 폭과 아량도 넓었습니다. 그렇게 이어져 온 인연이 얼떨결에 결혼까지 가게 된 겁니다. 그럼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줌마와 대표님이 결혼했으니 그 밑에 아들인 제 남편은 새엄마가 바로 우리 아줌마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저한테는 시모인 거잖아요. 무슨 이런 운명의 장난이 다 있단 말입니까? 사연 쓰느라 다시 과거를 정리하고 있는 이 시점에도 웃음이 막 나오네요. 저와 남편은 시댁으로 들어가 살게 되었는데 덕분에 아줌마와 한 지붕 아래 가족이 되었지 뭐예요? 제게 친구였던 아줌마를 어머님이라고 부르며 평생 한 식구가 된 거예요. 말로만 식구라고 노래 부르는 것 말고 서류상으로 정말 가족이 되니까 이게 또 기분이 남다르더라고요. 아마 저와 아줌마가 세상에서 가장 친한 시모와 며느리 사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솔직히 단연 1등이라고 자부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저와 시모가 원래 살던 곳은 시모가 장사일을 계속 하고 싶다고 해서 2층 주택까지 식당으로 싹 다 리모델링하여 1층, 2층 넓게 장사 중입니다. 저와 남편은 퇴근하고 와서 나란히 시모의 일을 도와요. 이렇게 시댁을 만나기까지 가족이란 정이 이 정도로 든든한 건지 몰랐습니다. 가족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세상의 무게가 조금은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유년 시절을 어렵게 보낸 제가 감히 이런 귀한 가족을 다시 얻게 되리라 기대조차 하지 못했거든요. 고아라는 운명을 받았으니 제게 주어지는 많은 차별과 시선은 어쩔 수 없는 숙명이라고 여기며 살려고 했는데
참 인생살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행복이라는 건 노력으로도 가능하고 기적처럼 찾아올 수도 있는 거고 공짜로 던져질 수도 있는 것이란 걸 깨달았어요. 또 누구한테나 조건 없이 들이닥칠 수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참, 이건 나중에 들어서 알게 된 사실인데 저의 친부모가 여태 연락이 없었던 이유를 최근에 전화온 경찰한테 들었어요. 사실 친부모는 도박에 중독이 된 사람들이더라고요. 돈이 없으니 여기저기 꿔간 돈을 갚지도 않고 도박에 탕진하고 피해자들한테 신고를 왕창 받는 바람에 징역살이 중이라는 겁니다. 그동안 수십 번 신분 세탁을 하면서 여러 사람에게 사기치고 다녔대요. 법적으로 빠져나갈 구멍이 없어서 한 5년 동안은 징역살이 확정이라고 하네요. 생각지도 못한 친부모의 존재를 얼떨결에 듣게 되었지만 제 마음이 이미 친부모한테서 떠나버린 탓에 그리 큰 타격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친부모 꼬리표를 떼지 못한 그들이 제 앞길에 나타나는 일이 생길까봐 그건 좀 두렵네요. 만약 나중에 제가 더 성공하고 나서 핏줄 연연하며 키워준 값 내놓으라고 찾아온다면 그 때문에 우리 가족한테 피해가 간다면 죽을 때까지 용서 안 하고 복수를 해줄 겁니다. 제 인생 여기까지 오는데 너무 아슬아슬하고 기구했는데요. 사람은 조건 없이 누구나 행복할 기회가 있다는 걸 알게 해준 시댁이 정말 감사할 따름입니다. 누가 뭐래도 제 인생의 가장 큰 은인이고 잊지 못할 사람은 당연히 시모이지 않습니까? 저는 아직도 시모에게 못다 갚은 은혜를 보답하는 중이고 여전히 예전처럼 엄마 딸로 지내고 있답니다. 그리고 다음 달이면 저와 남편이 정식으로 부부가 되는 날이에요. 시부가 정말 예쁜 식장을 큰돈 들여서 대여해 주셨습니다. 야외는 아닌데 야외처럼 하늘이 활짝 보이는 식장이었어요. 그 식장을 보러 가서 남편과 장난삼아 단상까지 걸어가는데 문득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많이 외로웠고 아팠을 어린 시절 저에게 고생했다고 버텨줘서 고맙다고 수없이 말을 했습니다. 다음 달에 올 결혼식은 저에게 큰 기억으로 남을 것 같아요. 생일도 한번 챙겨본 적 없던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들에게 가장 큰 축복을 받는 날일 거잖아요. 상상만 해도 심장이 두근거리고 긴장이 되는 거 있죠? 단언컨대 그날 화장 지워지도록 눈물을 흘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더러 태어나줘서 고맙다고 얘기하는 남편이랑 시댁 식구와 이대로 영원히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인생의 비탈길을 좀 빨리 걸었다고 생각하렵니다. 앞으론 평평한 아스팔트 길을 부드럽게 달릴 기대만 하면서 이 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긴 글 감상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늘 행복하시길 바래요.